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문갑입니다. 2년 전에 콜레더 호텔이죠. 여의도에서 그때 장수기업 현황과 기업 승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 20분 정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혁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파이낸셜 뉴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우선 중소기업의 제도약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 그 다음에 한국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제도약 전략 과제 순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 동향입니다. 세계 경제의 특성은 우선 자국 우선주의, AI 디지털화, 탈탄소, 고금리 등 4가지로 우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자국 우선주의 확산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메리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면서 총기 사건 이후에 완전히 지금 미국 70% 이상의 당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대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8월부터 이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자국에 투자하면 이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IRA법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에 맞서 가지고 배터리 소재인 흑연과 같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 디지털화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AI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인공지능법과 디지털 시장법과 같은 관련 규제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탈탄소가 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미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 CBAM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지속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경쟁적으로 0%의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이제 통화를 많이 풀다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과 전 세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 패드는 5.5%까지 금리를 인상을 시켰고요. 물론 미국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2%대 물가가 안정이 되고 고용 지표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9월이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어쨌든 90% 정도 확률이 된다 그러는데 5.5%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은 5.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이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월 6일 날 4.25%로 0.25% 소폭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러면 한국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경제 상황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 그 다음에 저성장, 고금리 고부채, 플랫폼 비대면의 확산, 이 양극화, 이 5가지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세계 인구학자들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한민국 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고요. 지난해 0.72명의 인구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대로 출산율을 유지를 한다면 2050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이 4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저성장 구도입니다. 아까 오동윤 원장님께서도 우리나라 저성장을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1년도에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이 3.8%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11년간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잠재 성장률은 1.7%로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리 고부채 상황입니다. 미국과 EU,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기축통화국들을 중심으로 이제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은행도 0.5%였던 코로나 시기에 이 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에 계속 고금리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4.8%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내수 침체로 매출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플랫폼 비대면의 확산인데요. 쿠팡 등 온라인 매출이 보시는 바와 같이 50.5% 절반을 넘었습니다. 유통업계 전체 매출에. 그리고 초저가 판매를 앞세운 알리라든지 테무, 시인 등 알테시라고 표현하죠. 이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급속하게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가 되겠습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 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월 소득 격차가 2016년도에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960만 원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총 부가가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면 2015년을 시작으로 점점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정책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현황을 한번 보면 771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한 71%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이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성장과 내수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 고부채 상황은 중소기업의 파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중국발 이커머스의 성장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격차 확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이 49만 6천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살펴보면 141개국 중에서 97위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만큼 노동개혁이 절실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성장 정체, 내수시장 침체를 불러오고 CEO에 고령하는 기술 변화와 혁신 역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 속에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이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한계 기업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파산 증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비용 부담이 늘고 있고, 지난해 알테시 등 중국발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진출 이후에 약 80.7%의 중소기업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2배에 가깝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대기업 근로자의 절반도 안 되는 48.4%에 달합니다. 아까 오동윤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 교수조차도 삼성이라든지 현대차의 월급에도 못 미친다고 그랬는데, 이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대중소기업을 넘어서 이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도약 전략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번영하느냐 정체하느냐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해법은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역동적 성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제도약 전략 과제를 5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함께성장, 플랫폼 공정화. 앞에 말씀드린 중소기업이 처한 정책 환경과 맞물려서 그 정책 제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66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중소기업이 바라는 최우선 정책 과제는 주 52시간제 적용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방식 개선과 의무 명확화 등 노동개혁입니다. 근로시간의 합리적 결정 배분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의 56%, 중소제조업의 28.3%가 주 52시간제로는 낫기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에 맞춰 근로시간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과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개선하고, 사전 인가인 특별 연장 근로 요건도 근로자가 동의하면 사후 인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CEO 리스크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의 모임도 우리나라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제약 요인이 CEO 리스크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을 한번 살펴보면 사고 원인과 대표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작업자가 한 명만 사망하더라도 대표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인 징역형을 7년 이하의 상한형으로 처벌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내용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저희 중소기업계에서도 현재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본안 심의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곳곳에 이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산업 현장 정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원활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게 되면 4년 10개월 근무 후에 본국에 다시 다녀오면 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는 E9 비전문 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류 기간을 중소기업들은 장기간 체류를 원합니다. 좀 일을 할 만하면 떠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체류 기간을 3+3으로 최대 12년까지 늘려서 중소기업이 숙련 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배치되면 최대 5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10곳 중 8곳 이상은 사업장 변경 요구 등으로 구인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5회인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3회로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입니다. 지난 7월 12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원래 최저임금의 법정 시한이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1988년도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고 법정 시한을 지킨 날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저임금이 임금 결정하듯이 노사 간에 극심한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가 올해도 이제 업종별 차등화를 중소기업계에서 주장을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최저임금은 정말 지금 대기업 근로자를 원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대임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최저임금 결정 체계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동계, 경영계, 그다음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가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나 국회가 결정을 하고 결정 기준에도 기업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성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해외를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 초에 베트남 총리가 왔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줄을 서서 베트남 총리를 만나려고 했는데 그중에 기업이 해외로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이제 시장을 찾아서 나가는 원인도 있지만은 고비용, 그다음에 규제 문제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제 문제는 결국은 정부가 돈 한 푼 들지 않고 기업의 길을 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대 어느 정부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규제 완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의 중소기업들 65% 이상은 규제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이 규제 문제는 중앙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 그다음에 지자체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편대로 유기적 협력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 규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규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해결해 주는 공무원을 적극 찾아서 최대한 포상을 해준다면 이 규제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킬러 규제를 발표했던 상당 부분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막혔는데 이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도 규제 부분에 대한 평가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중소기업 생산성은 현재 대기업 대비 제조업은 3분의 1, 서비스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점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에는 제조 분량을 줄이고 생산 효율화를 위한 AI 공정 솔루션과 제조 데이터 표준 스마트 공장을 확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는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수요 기반형 성장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기업 승계 원활화 지원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물어보면 열에 한 8명 정도 오래된 기업들, 장수기업들 대다수가 원활한 CEO의 원활한 승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 승계는 당면한 현안인데 정부가 현재 기업 승계를 지원해 주는 분은 상속세 및 정예세법에 따른 우리 가압상속공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만들어서 M&A 지원이라든지 후계자 육성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업 승계 특별법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법을 만들어서 원활한 기업 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 급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범위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보통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강소기업 하면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범위가 자본금 80억 이하이거나 종업원 300명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중견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해서 매출액을 1,500억 상한 기준으로 단일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이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중견 대기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5년 단위로 중소기업 범위를 다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에 이제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회를 놓쳤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 연장에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억질로 중소기업에서 이 기업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방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이죠. 현실에 맞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글로벌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글로벌화 촉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수출 기업은 한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싶어도 개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오동윤 원장님께서 우리나라 그 수출 기업들 아까 이제 열에 8개도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수출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정보가 부족하고요. 마케팅 역량이 취약해서 수출 시장 개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동반 성장 그 상생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가 전 세계 167개의 재해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는데 167개 재해 공간이 중소기업의 그 해외 지사 역할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스스로도 요즘 이제 뭐 내수에만 치중하고 B2B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제가 보니까 매출액이 500억이 넘어가면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냉동김밥, 떡볶이 사실은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이 전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이런 전문 기업화되어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생금융 확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상생금융 지수 도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오늘 그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우리 서강대 임채원 교수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한참 저희 중소기업 중앙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기업들 내지 유통업체 내지 제조업은 이 동반 성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업은 정말 이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지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중소기업들 많이 어려운데 대기업은 작년에 이제 고금리 덕분에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상생금융 지수를 도입해서 은행과 그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는 뭐 물가를 이유로 아직까지 그리고
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 문제 때문에 그 금리 인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 중앙은행이 이미 금리를 좀 낮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금리 인하를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이게 고금리와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추는 효과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중소기업들 정말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그 금리를 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고금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에서 8곳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좀 낮춰서 시중금리 인하를 좀 유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함께 성장을 위한 과제로 납품단가 연동제 확산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은 원자재가 급등을 해도 사실 큰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료 요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스 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에너지 비용은 이 납품단가 연동제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대부분의 에너지 비용이 높은 데들이 뿌리 산업들인데 에너지 비용이 높은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이 에너지 비용도 납품단가 연동제에 포함할 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요즘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체계적으로 탄소 중립하고 ESG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소속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오동윤 원장님께서 중소기업들 B2B가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 납품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싶어도 중소기업들이 같이 담합을 하게 되면 이것도 독점금지법상 담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이 소비자, 그러니까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분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공동사업을 하고 아까 이제 혁신을 해서 가격을 낮췄더니 대기업이 단가를 후려쳐서 혁신할 유인이 없더라.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정말 혁신하고 이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그 공동사업에 대한 부분은 독점금지법상 담합을 배제해야 된다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실제 일본에는 한 3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만은 대기업과 거래 시에 실제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가격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과도한 광고료, 수수료 부담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최근에 그 배달앱이죠. 우리나라 배달앱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한 9.8%의 중개 수수료를 인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독점을 이용한 부분에 대한 이 수수료 문제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발 이커머스의 불법 행위도 좀 감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내지 독점규제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이게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상공인 전용 티커머스 채널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면 티커머스 요즘 홈쇼핑에 보면 요즘 홈쇼핑이 있고 사실은 티커머스가 있는데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홈쇼핑 채널이 7개가 있습니다만은 5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거고 2개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홈쇼핑은 티커머스 채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판매를 남은 재고가 있으면 다시 티커머스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로. 그래서 이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기 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전용 그 티커머스 채널도 좀 신설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경영 환경과 제도학 전략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